여러분 오늘 또 반갑습니다. 오늘 강성률 철학TV 제132강은 부정으로 얼룩진 조선의 과거시험 율곡 2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여기는 이제 부정행위를 하는 그런 그림이고, 여기는 오늘날에도 이제 과거 시험을 재현하죠. 경복궁에서 그런 모습, 장원급제자에게 주는 홍패와 의사와. 오늘 그 강의 순서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번 장원급제에 있다고 하는 율곡 이의 이야기, 그리고 그 조선시대에도 시험의 공정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그 방법, 방책을 제시해 두었었습니다. 장원급제를 했을 때 거리 이렇게 행렬을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대우가 좋다 보니까 이때도 부정행위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율곡이 9번 장원급제를 했다고 하는 그 시험의 종류가 13살 때 진사과 초시, 21살 때 진사과 복시, 23살 때 별시, 이때 이제 대과는 불합격했다고 그래요. 29세 때 많이 합격을 했는데요. 생원과 초시와 복시, 진사과 초시. 초시는 이제 장원급제는 아니고 그냥 합격만 했다고 합니다. 대과에서 이제 초시, 복시, 전시 이렇게 해서 9번 장원급제했다. 요즘으로 치면 사시, 외시, 행시, 고등고시 1차, 2차, 3차 시험에서 모두 수석으로 합격한 격이나 마찬가지죠. 여기에 대해서 정적들이 이렇게 비판합니다. 이미 합격해서 안 쳐도 되는 시험까지 억지로 중복해서 시험을 치는 바람에 이것은 결국에 장원이라는 타이틀에 너무 집착한 거 아니냐.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의 기회를 빼앗는 행위였다.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그러나 율곡이 불필요한 시험을 치른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또 시험에 떨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또 대과에 23세 때 별시 초시에서는 장원했지만 대과에서는 낙방한 적도 있었습니다. 당시 과거 시험은 보통 8살, 9살 때부터 시작해서 평생을 바쳐 공부해야 한 번 될까 말까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문과 합격자들의 평균 나이가 35살이었다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조선 정조 때 과거 합격률이 0.07%였다. 장원급제가 아니라 과거에 합격하는 것이 이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여기는 이제 그 장원급제자들이 행렬하는 장면이고, 과거 시험에 이제 규정이 있었습니다. 매년 보는 것도 아니고 3년에 한 번 보는데요. 그 전해 가을에 초시를 보고 당해년에 이제 초봄에 복시와 전시를 봅니다. 전시라고 하는 것은 왕 앞에서 치르는 시험이죠. 또 제한 사항이 있었어요. 죄인이라든가 탐관오리 아들, 행실이 방정치 못한 여인의 아들이나 손자, 첩의 소생은 응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과거 합격자들은 이제 문과에 33명, 무과, 잡과 이렇게 돼 있었고요. 문과에 이제 초시에 보면 생원시에 100명이 들고 진사시에 100명이 듭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대과를 보는 거죠. 대과는 이제 조선시대 약 744회가 있었고 급제자는 14,000여 명인데 장원 급제자를 따져보면 1년에 1.4명꼴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에 이 잡과가 나오는데요. 잡과는 이제 역과, 번역관, 의과, 의사, 음향과, 천문학이 되죠. 율과는 오늘날에 이제 법과인데 이 네 과는 좀 이런 문과나 무과보다 좀 등급이 낮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꼭 양반 자제가 아니라도 기술관이나 향리, 교생, 서얼, 양반이 아니라도 양가 자제들이면은 충분히 응시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는 김홍도가 그린 속과 응시의 그 그림이고요. 향시, 향시는 지역 안배를 했다고 합니다. 경기도는 20명, 경상도 30명, 전라도
25명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었고 여기에서 이제 복시해서 33명을 선발한 다음에 임금 앞에서 전시를 보는데 여기는 이제 급제자들 중에서 등급을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잘한 사람이 갑, 을, 병 이렇게 나눈 거죠. 과거 시험의 내용을 보면 1차에서는 경전, 사서, 삼경 같은 경서를 보고 2차에서는 작문 시험을 보고 3차에서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입안 능력을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종대왕 때 이제 전시에 출제한 문제를 보면은 홍수와 가뭄과 같은 자연재해 원인과 고통을 겪는 백성들 구제 방안을 말하라. 이런 식이었다고 하죠. 급제를 향해서, 과거 급제를 향해서 양반 자제들 같으면은 7, 8살 때부터 서당에 이제 훈장에 가서 천자문이라든가 동몽성습을 배우죠. 그리고 15살 되면은 서울 같은 경우는 사학이 있었어요. 동부, 서부, 남부, 중부 학당. 이게 나라에서 세운 교육기관이 있었고, 지방은 향교라고 있는데, 여기에서 5년 동안 공부해서 20살 정도의 예를 들면 속과에 합격하면 생원이나 진사칭호를 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학 작품에서 보면 생원 진사가 나오는데 이 생원 진사되기도 쉽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격으로 성균관에 들어갑니다. 성균관은 기숙사 생활이 원칙이고 모든 경비는 국가, 그러니까 국비 장학생이라고 봐야죠. 매달 8일과 23일만 휴일인데 이때 이제 외출할 수도 있고 옷도 빨 수 있고 그랬다는 겁니다. 성균관에 들어가서도 300점, 300일을 출석해야 문과에 응시할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최소한 1년 동안은 성균관에서 배워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대과 시험을 봐서 급제하면 이제 관직에 나가는 거죠.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과거 시험 나름대로 방책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이제 기출문제라든가 이미 낸 문제라든가 명나라 청나라에 좀 저촉되는 문제라든가 왕을 비판하는 문제는 출제하지 못했습니다. 시험장은 시험 당일 새벽에 대개 오픈하게 돼 있는데 수가 많을 때는 이제 전날 저녁부터 입장을 시켰다고 그래요. 영조 때는 1만 6천 명이 받고 정조 때는 10만 명이 넘는 과거 응시생들이 있었습니다. 과거 시험은 오전 11시부터 대개 오후까지 보는데 시험 시간은 대개 이제 3시간으로 한정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난장판이란 말이 여기에서 유래했다고 하는데요. 시험장은 이제 장이 정해진 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좋은 자리는 이제 시제, 그 출제 문제가 잘 보이는 자리가 좋은 자리였겠죠. 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이제 다투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난리 속의 과장, 그래서 난장판이다. 이런 얘기를 했죠. 아수라장이라는 말도 좀 있지 않습니까? 난장판이 여기에서 유래했다는 설도 있고 또 허가받지 않은 행상인들, 난정상들이 벌인 장에서 유래했다는 설도 또 있습니다. 자,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복미라고 그래서 답안지 오른쪽에 응시장들의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본관, 4대죠. 4대 할아버지까지 이름을 적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를 접어서 풀로 붙이는데 그것은 채점자가 이 응시자를 알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방책이고요. 채점이 끝난 뒤에 접은 부분을 펴서 성적을 발표하게 돼 있습니다. 역서법이라고 해서 답안지를 거둔 다음에 시험관이 답안 내용을 붉은 글씨로 다시 쓴다는 겁니다. 그것은 응시자의 글씨체를 알아보지 못하게 하는 건데 다시 말하면 응시자와 시험관의 결탁을 방지하기 위한 거다. 시험 문제 유형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왕 앞에서 보는 전시의 경우 당시의 정치 상황이나 민생과 관련된 대책을 물어보는 건데 예를 들면 인재를 구해 쓰는 방법에 대해서 말해봐라. 법의 폐단을 고치는 방법에 대해서 말해봐라. 나라가 망하지 않으려면 왕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리고 교육이 나아가야 할 길은 어딘가. 여기 이제 과거 시험 재현하는 건데, 에, 장원급제자의 답안, 이제 실제로 어떤 답안을 썼는가 보자는 겁니다. 첫째 보니까 성역 없는 비판 의식을 가진 이 답안지가 장원급제였는데 답안 내용입니다. 이 박세당이라는 사람이 쓴 글인데요. 왕은 사사로운 재물이 없습니다. 하찮은 세금이라도 전부 재정 담당 부서가 관장하게 하소서. 현종 임금이 즉위한 개념으로 시행된 대과에서 내놓은 답인데요. 어떻게 보면 임금이 언제나 할 수도 있는 내용이지만은 소신을 가지고 쓴 이 답안지가 주요해서 이 사람이 장원급제했다. 이게 이제 교지입니다. 장원급제한. 두 번째는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하란데요. 공민왕이 문과에서 출제한 내용은 이런 거였습니다. 사마양저, 손빈, 오기, 공명 등의 병서 가운데 어떤 책이 핵심적이며 문을 숭상하고 물을 쓰는 도리의 요점 무엇인가. 이때 아마 이 공민왕은 홍건족의 침입으로 골치를 앓았던 것 같아요. 이때 정몽주, 포원이죠. 정몽주의 답안지는 문무병용, 문무를 같이 쓰는 것이 모든 왕의 대법이고 만세의 떳떳한 원칙입니다. 벌써 공민왕의 그 의도를 알아차리고 쓴 답안지가 막 그 덕에 장원급제를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현안에 민감하라. 출제지가 이제 도둑을 다스리는 방촉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숙종 때 선비 조덕순이 대답하기를 신이 한양에 들어오는 날에 사람들에게 급선무가 무엇인지를 물었더니 오직 도적을 다스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윽고 전하의 물음 역시 도적을 다스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론의 귀를 기울인 덕분에 장원급제했다. 이때 조선시대 이제 3대 도적이 있는데 장길산, 임꺽정, 홍길동입니다. 이 가운데서 끝까지 잡히지 않은 도적이 장길상입니다. 장길산, 숙종시대 때 횡행했던 이 도둑이죠. 장길산. 합격자가 이제 발표하고 축하연이 벌어지는데요. 문과 시험이 끝나면 방을 붙여서 합격자가 발표가 되면은 경복궁 근정전 같은 데서 합격 증서를 주는 방방이가 열립니다. 임금이 의자에 앉고 부무 백관이 이렇게 도열한 가운데 합격자들이 차례로 왕에게 사별에 4번 절을 하고 그러고 나면 이렇게 이제 합격증인 홍패, 붉은 빛깔의 증세를 말합니다. 이 합격증입니다. 그리고 의사와 일산, 햇빛을 가리는 큰 양산, 이걸 갖다가 이제 임금이 하사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의정부라든가 예조에서 행하는 축하연, 은영연에 참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육아, 라고 하는 축하 퍼레이드, 거리 행렬을 하는 겁니다. 지방의 출신자들은 고향에 가서 영친이를 행하는데 이게 법으로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고향 수령과 아전들이 한영을 받으면서 육아를 행하고 향교에 참배하고 수령, 그 고을 원님이 베푸는 잔치에 참석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급제자의 부친이 아버지가 지방 수령으로 근무하고 있으면은 그곳에 따로 가서 그 고을 유지와 노인들을 초청해서 또 잔치를 열었다는 겁니다. 영친이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면은 고향의 관리가 관대 말하자면 의복을 갖추고 와서 이제 맞이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문묘에 참배하고 수령이 부모의 집까지 따라갑니다. 그리고 향교의 생도들도 하여금 경화, 축하하게 하고 잔치를 베푼다. 거창했죠. 합격자에 대한 대우입니다. 문과 급제자는 예를 들면 갑을병 중에서 병과는 구품을, 정구품, 을과는 정팔품이지만 갑과 2등과 3등은 정칠품이 주어지고 갑과 1등이 이제 장원 아니겠습니까? 종육품, 중앙에서 보면 주부고 지방에서 현감에 해당하는데 작은 군의 군수직이나 읍장에 해당합니다. 춘향전에 나오는 남원 부사 편사 또는 종상품이니까 상당히 그 고위직이었다고 봐야죠. 당시에도 보통 9품에서 6품까지 승진하는데 8년에서 10년이 걸렸는데
과거 그 학교 동기생 사이에서도 장원과 병과 사이에는 약 8년 내지 10년 정도 편차가 났다. 그러니까 장원에 대한 대우가 그만큼 컸다는 거고 그 대우는 평생 따라다녔다는 겁니다. 조선의 시대 관리는 요즘보다 더 나이가 정년이 길었어요. 70세였는데 장원 급제자 같은 경우는 이 나이가 넘어도 근무할 수 있는 특혜가 베풀어졌습니다. 일종의 정년 연장이라고 봐야죠. 여기 보면은 70세 이제 은퇴하고 69세 연말이면 관직에서 물러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원이나 진사 시에 속가에 장원 급제한 사람은 성균관에서 공부할 때 맨 앞자리에 앉는 이런 대우를 받았다는 겁니다. 장원 급제자는 문과, 무과의 전시야. 이 임금 앞에서 보는 시험에서 갑과 가장 우수한 세 사람 중에서도 수석을 말하는데요. 이 장원 급제자는 어떤 권한이 있냐면은 동년에 같은 합격자 동기생들을 주관내는 주관할 수 있는 그 권리가 있고 또 과거 장원 급제자들이 모임이 용두회인데 이걸 만들어서 자기 이름을 과시하는 그런 또 특권이 있습니다. 전시라고 하는 것은 복시에서 선발된 문과 33인, 무과 28인의 합격자들이 왕 앞에서 재시험을 봐서 등급을 결정하는 시험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용두회는 문과에 장원한 사람들의 모임인데 새로 장원 급제한 사람이 선배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간품이 없는 자는 종육품, 장원 급제자죠. 간품이 있는 자는 사품을 더 올려주었다. 무과 같은 경우는 갑과 삼인에게 간품이 없는 자는 종칠품을, 간품이 있는 자는 상품입니다. 여기는 이제 문과고. 그러니까 이 조선시대는 무과보다 문과에 대한 대우가 더 좋았죠. 그러나 조선왕조 500년을 통틀어서 장원급제자는 700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경복궁에 가면은 이렇게 이제 품계가 되어 있는데요. 정일품은 영의정, 우의정, 자의정 같은 이제 그 정승을 말하고 정이품은 육조 판서, 정삼품은 통정대부, 통운대부. 우리가 당상관이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만은 당상관과 당화관이 뭐냐? 자, 우선 대감, 영감, 나리 여러 가지 호칭이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품계가 달라요. 정이품 이상일 때만 대감이라 부르고 정삼품, 정삼품과 종이품은 영감, 나머지는 모두 나리라 이렇게 부릅니다. 정일품부터 종사품까지는 대부 장군이라 부르서 말하자면 고급 공무원이 되고 그 아래 정5품부터 종9품까지는 사랑 위라 부르면서 하급 관료가 되겠습니다. 정1품부터 정3품까지 여기가 이제 당상관인데요. 문과는 통정대부, 무과는 절충 장군이까지가 당상관이 되겠습니다. 그 이하 정3품 중에서도 이제 하계가 있는데 그 이하는 당화관이 되겠고 그렇다면 당상관은 뭐냐? 정상품 상계 이상의 품계로서 오늘날 말하면 국장급 공무원에 해당하는데요. 조정에서 정사를 논의할 때 당 위에 올라 앉을 수 있다. 있는 관직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정책 결정에도 참여하고 그만큼 정치적 책임을 지는 그런 고위 관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관의 경우에 흉배에 학이 두 마리, 무관일 경우에는 호랑이가 두 마리가 그려집니다. 당상관의 경우에. 대신에 당화관은 이제 흉배, 문과 같은 경우는 이제 학이 한 마리, 무과 같은 경우는 호랑이가 한 마리씩 그려진다는 거죠. 우리말에 떼어놓은 당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만은 조선시대 남자들이 쓰는 이게 이제 망건이고 여기에 관자를 달아요. 양쪽에. 그런데 이 당상관들만 금이나 옥으로 만든 관자를 달 수 있었습니다. 여기죠. 다른 사람이 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떼어놓더라도 잃어버릴 염려가 없다. 그래서 자기 차지가 되는 확실한 일을 두고
떼어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의 주제인 부정행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숙종 때 공주 출신의 유생 정민화가 임금께 올린 상소를 보면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일자 무식인데도 권세에 의해서 장원을 차지했고 초시에 낙방했는데도 복시에 합격했다. 이런 상소가 있고 조선 후기에 들어오면은 시험이 끝나기도 전에 합격자가 미리 드러난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합격자 사정이 있기도 전에 임금이 당락을 바꾸는 경우가 이런 경우인데요. 또 답안지를 시험관이 배부하지 않은 응시자가 가져온 것으로 제출하기도 하고 또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제 자기가 가져오면은 곤문 세가의 자재 같은 경우는 질이 좋은 종이기 때문에 시험관이 금방 알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영조 이제는 복미를 이렇게 떼어보고 문볼 좋은 사람을 장원으로 뽑는 일이 관례처럼 돼 있었다는 겁니다. 그 밖에 부정행위를 들면 남의 것을 베끼는 경우 아주 기본적인 거죠. 남이 대신 글을 지어주는 경우 수종, 시종 드는 사람이 책을 가지고 시험장에까지 들어가서 보여주는 경우 답안지를 바꿔서 내는 경우 시험장 바깥에서 답안지를 미리 써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시험관이 응시자에게 시험 문제를 미리 알려주는 경우도 있고 시험관과 짜고 누구의 답안지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경우 수많은 이렇게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그걸 그림으로 나타낸 건데요. 참고서를 몰래 들어가는 경우 시험 문제를 미리 유치를 하거나 또 미리 써놓거나 다른 사람이 쓴 답안지와 바꿔치기 하는 경우 시험장 경비원을 미리 매수해 놓는 경우 시험장 밖에 있던 다른 사람이 답안지를 써서 넘겨주는 경우 부정행위에 대한 그 처벌은 상당히 살벌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이제 끊임이 없었다는 거죠. 오늘 강의를 마무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율곡이 9번 장원 급제했다고 하는 그 이야기. 과거 시험에도 해년마다 보는 게 아니라 3년에 한 번 보는데 자격에도 제한이 있었다는 거. 과거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 공정성 확보를 위한 방책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각종 부정행위가 끊임이 없었다. 그런 얘기까지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라고 강성률 문학TV도 많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